지금 카자흐스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분도 국적도 없던 고려인들이 알마티 총영사관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긴급 대응 체제에 들어갔고 한국은 전례 없는 대책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폐기물 분류장에서 일하던 이름 없는 고려인 남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건 어머니의 유품, 손바닥만한 인식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1945년 이후 사라진 고려인 수만 명이 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이름조차 증명할 수 없던 한 개인이 어떻게 국가제도를 만들어내고 수만 명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한 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일야입니다. 2025년 초겨울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의 폐기물 분류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그곳을 떠나 한국에 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5시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철제 구조물이 삐걱거리며 움직이고 그 위로 쏟아지는 쓰레기 더미들. 저는 그 앞에 서서 손으로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금속, 종이. 장갑은 찢어진 지 오래고 마스크는 겨우 코만 가리는 수준이었죠. 근로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일당은 현금 봉투로 받았어요. 매일 저녁 관리자가 손에 든 봉투를 건네주면 그걸 받아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액수는 날마다 달랐어요. 일을 많이 하면 조금 더 받고 자재가 적게 들어오면 적게 받았습니다. 불만을 말할 곳은 없었어요. 저는 여권도 신분증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진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그랬고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았어요. 이름은 있었지만 기록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고 어디에서도 증명되지 않았죠. 단속 소문은 늘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은 달랐어요. 관리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 체크를 할 때 예전에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묻기 시작했어요. 서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리자는 한숨을 쉬었죠. 정리 대상 명단 올라갈 수 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습니다. 해고라는 뜻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의미였습니다. 추방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분류장 입구에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이민국 단속팀의 점검 일정이었어요. 신분 미확정자 고용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글자는 읽을 수 있었지만 내용은 이해하기 싫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걸러내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면 저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뚜껑을 열면 천조각 몇 개와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금속 인식표가 들어있었어요. 인식표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표면에는 숫자와 알파벳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한국식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는 표시야.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같은 숙소에 사는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민국 사람들 내일 온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확실해? 관리자가 말했어. 신분 확인 못하면 현장 출입 금지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분류장의 조명이 깜빡거렸어요. 저곳에서 일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곳 말고는 갈 곳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민국 담당자들이 왔습니다. 파란색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명단을 들고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컨베이어 벨트 뒤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23명. 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신분 미확정자 고용 중단 대상.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인식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코드와 이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정확히 깨달았어요.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못 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뜻이었죠. 다른 분류장도 다른 공장도 결국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서류 있어? 그리고 저는 또 고개를 저을 거예요. 그날 저녁 말이야 김할머니가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알마티 고려인 쉼터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66살. 주름진 얼굴에는 늘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야 들었어. 명단에 올랐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거야?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브로커 한 명 알아. 한국 가는 루트 연결해주는 사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요? 단기 파견. 하청 현장. 초청도 보호도 없어. 하지만 일은 할 수 있대. 저는 인식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한국. 이 금속 조각에 새겨진 이름이 통하는 곳. 할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어요. 남으면 해고, 떠나면 위험.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는 알마티에 머물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했어요. 이틀 뒤 브로커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난 건 알마티 시내의 한 카페였습니다. 마리아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였어요. 낡은 건물 2층, 창문 너머로 거리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알티나 사파로바는 41살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박일야 맞죠? 네. 앉으세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알티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사람이 부족해요. 건설 현장. 단기 파견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하청 현장. 자재 운반, 정리 작업.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돈은 여기보다 낫죠. 알티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무적인 톤이었어요. 신부는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초청도 보호도 없어요. 다들 그렇게 들어가요. 현장은 사람부터 필요하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초청도 보호도 없다는 말. 그건 결국 제가 또다시 기록 없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뜻이었어요. 서류 확인은 안 하나요? 알티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 먼저예요. 서류는 나중 문제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알마티에 남아도 결과는 뻔했습니다. 비용은 얼마죠? $1000. 비행기 표 포함이에요. 나머지는 현장에서 월급으로 떼고. $1000. 저한테는 거금이었습니다. 지금 가진 돈은 $400 정도. 나머지는 빚으로 남는다는 뜻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알티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틀 안에 연락 주세요. 자리는 금방 찰 거예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추웠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손에 든 명함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외동포청 순회 상담 공지가 붙었습니다. 알마티 총영사관에서 진행하는 현장 상담이었어요.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문화센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자 동료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지를 본 모양이었어요. 저거 가볼 사람? 한 명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름 올렸다가 신고되면 어쩌려고. 맞아.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두 개의 문이 보였어요. 하나는 알티나가 열어준 문. 기록 없이 떠나는 길. 다른 하나는 재외동포청이 열어놓은 문. 기록을 두드리는 길. 밤이 되자 저는 다시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인식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코드와 이름. 한국에서라면 이게 통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서류 없어요라는 말을 듣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리아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쉼터는 작았어요. 낡은 소파 몇 개와 부엌, 그리고 작은 방 2개.
할머니는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결정했어? 모르겠어요. 재외동포청 상담도 있던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 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서류 없으면 끝이야. 그래도 한국 정부 쪽이잖아요. 정부는 서류 있는 사람들 도와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쓴 경험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할머니는 인식표 본 적 있으세요? 어머니거? 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었어. 전쟁 끝나고 이동할 때 받았던 거래. 하지만 지금은 쓸모없어. 저는 인식표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들여다봤어요. 코드가 있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국 쪽 기록일 거야. 저는 계산했습니다. 알티나의 루트로 가면 일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록은 없습니다. 재외동포청 상담을 받으면 어쩌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고될 위험도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알티나에게 전화했습니다. 갈게요. 좋아요. 내일 오후 2시 같은 카페로 오세요. 계약하고 일정 잡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했어요. 일하러 가되 유품은 품는다. 한국에 가면 어쩌면 이 인식표가 읽힐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 하청업체 이름과 현장 주소, 그리고 월급. 6개월 계약이었어요. 서명란에는 제 이름만 쓰여 있었고 상대방 서명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식 계약 맞죠? 알티나는 웃었습니다. 현장 가면 다시 작성해요. 이건 사전 동의서예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이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알마티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의 유품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인식표는 제일 깊숙이 넣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알마티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작은 금속 조각을 만졌어요. 한국. 그곳에서 이 이름이 읽힐까요? 착륙은 새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알티나가 준비해준 서류 묶음을 건넸고 심사관은 몇 번 화면을 확인하더니 도장을 찍었어요. 임시단기 체류. 90일. 그게 제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합차.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일야? 네. 타세요. 현장 가야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새벽 고속도로는 한산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들, 가로등, 표지판.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수도권 외곽의 건설 현장 앞에 멈췄습니다. 철제 펜스로 둘러싸인 부지. 그 안에는 골조가 올라가는 건물들과 자재 더미, 그리고 컨테이너 숙소가 보였어요. 여기서 내리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차는 돌아섰고 저는 현장 입구에 혼자 서 있었어요. 문 옆에는 안전수칙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헬멧 착용 필수. 안전화 착용 필수.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현장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온 사람? 네. 따라오세요. 그는 저를 컨테이너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 벽에는 공사 일정표가 붙어 있었어요. 책상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나단 리. 관리반장이라고 했습니다. 막일야? 네. 계약서 여기 있어요. 그는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하청업체 이름은 알마티에서 받은 것과 달랐습니다. 제 하청이었어요. 월급도 조금 낮아져 있었고요. 이거 다른 회사네요. 조나단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청이 바뀌었어요. 조건은 비슷해요. 계약 기간은요? 석 달. 연장 가능하고요. 석 달. 90일 체류 기간과 딱 맞았습니다. 산재는 현장에서 처리해요. 일만 하면 됩니다.
일만 하면 된다. 그 말이 묘하게 걸렸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명했어요. 오후에는 안전교육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회의실에 10여 명이 모였어요. 강사는 슬라이드를 빠르게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추락 방지, 화재 대비, 응급 처치.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현장 반장한테 하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일은 철근 운반이었어요. 무거운 철근 다발을 트럭에서 내려 현장으로 옮기는 일. 장갑은 지급되었지만 보호대는 없었습니다. 현장의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질문하지 말 것, 문제를 만들지 말 것. 점심시간은 30분. 화장실은 자유지만 오래가면 눈총을 받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컨테이너 게시판에 새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재외동포청 상담 연락처였어요.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 문제 생기면 영사관부터 찾으세요. 점심시간에 조나단이 그걸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요새 저런 거 많이 붙어요. 외국인 근로자 보호 어쩌고. 실제로 도움되나요? 조나단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전화해본 사람 못 봤어요. 괜히 신고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저는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번호를 저장하진 않았지만 일단 기록은 해뒀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저는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인식표를 손에 쥐고 형광등 아래서 들여다봤어요. 코드와 이름. 여기서라면 이게 읽힐까요? 제 옆 침대에 누운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 유품이요. 금이에요? 아니요. 그냥 금속이요.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인식표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알마티에서는 이게 쓸모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를 수도 있었어요. 재외동포청 포스터, 영사관 연락처, 그리고 한국어로 쓰인 이 이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읽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이틀 뒤 현장에서 조나단이 저를 불렀습니다. 일야 씨, 잠깐 와봐요. 저는 그를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외국인 등록 신청서예요. 작성해야 해요. 지금요? 체류 기간 안에 해야 하니까요. 근데 서류가 좀 복잡해요. 조나단은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여권 사본,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신원보증.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신원보증은 뭔가요? 회사에서 해줘요. 근데 시간 걸려요. 얼마나요? 한두 달. 저는 계산했습니다. 90일 체류 기간. 한두 달이면 절반이 지나가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나단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연장 신청 못하면 나가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정해진 삶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인식표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현장은 사람을 쓰지만 기록은 사람을 남긴다. 이 금속 조각이 제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현장의 조명이 보였습니다. 밤새 공사가 이어지는 곳.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작은 결심을 했어요. 유품은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었어요. 며칠 뒤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 속도를 맞추던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자재 반입이 많았어요. 트럭 4대가 연달아 들어왔고 철근과 합판을 내려 싸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동료 2명과 함께 합판을 옮기고 있었어요. 각자 한쪽 끝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2층 골조까지. 바닥은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어요. 천천히요. 균형 맞춰서. 앞서가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을 옮겼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쌓여있던 자재 더미가 무너졌어요. 합판 다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지만 한쪽 팔이 무게에 눌렸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일야 씨.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왼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합판 모서리에 긁힌 거였어요. 깊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조나단이 달려왔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근데 팔이.
병원 가야겠어요. 차 대기시킬게요. 30분 뒤 저는 응급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 준비를 했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산재 처리할 거예요? 저는 조나단을 봤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일단 치료부터 하고 서류는 나중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 조회는 해야 하는데요. 지금 바로 안 돼요. 등록 진행 중이라서. 의사는 잠시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하죠. 근데 입원이나 추가 치료는 보험 확인 후에요. 봉합은 6바늘이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았지만 통증은 남아 있었어요. 팔을 붕대로 감고 나니 움직이기가 불편했습니다. 이틀 정도 쉬세요. 봉합 부위 건드리지 말고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틀을 쉬면 일당이 없어요. 월급에서 빠지는 거죠. 병원 로비에서 조나단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통화를 끊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 어렵대요. 왜요? 외국인 등록이 안 끝나서요. 보험 적용이 안 된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치료비는요? 일단 현장에서 부담한대요. 근데 추가 치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나단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류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다시 서류. 기록이 없으면 치료도 받을 수 없는 거였어요. 다음 날 경찰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 확인이었어요. 저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임시 체류 중이고요. 여권은요? 여권은 없습니다. 경찰관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여권 없이 어떻게 입국했어요? 조나단이 끼어들었습니다. 서류는 회사에서 처리 중입니다. 어떤 서류요? 외국인 등록이요. 경찰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등록 진행 상황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신분이 불명확하면 출국 조치 가능성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출국 조치. 다시 알마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사 후에 결정할 겁니다. 경찰관은 명함을 건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조나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해졌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모르겠어요. 회사도 난처해야 할 거예요.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팔은 아팠지만 그보다 머릿속이 더 복잡했어요. 치료도 산재도 신분도 모든 게 막혀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저는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인식표를 손에 쥐었어요. 형광등 아래서 금속 표면이 빛났습니다. 코드와 이름. 이게 정말 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재외동포청 포스터가 떠올랐습니다. 문제 생기면 영사관부터 찾으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으로 찍어뒀던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신분증도 없고 여권도 없고 기록도 없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하죠? 다음 날 아침 조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일야 씨, 회사에서 결정했어요. 뭐요? 계약 종료래요. 산재 처리 어렵고 경찰 조사도 나왔으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요? 일주일 안에 정리하래요. 미안해요. 조나단은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다시 쫓겨나는 거였어요. 그는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팔은 아팠고 앞은 막혀 있었어요. 저는 인식표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금속. 그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재외동포청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재외동포청 상담센터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인식표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남긴 금속 조각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요. 네, 보내겠습니다. 저는 인식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면, 뒷면. 코드와 이름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리고 전송했어요. 드러난 순간 이야기는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낸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왔어요. 저는 숙소에서 팔을 감싸준 채 기다렸습니다. 봉합 부위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불안은 더 깊어졌어요. 그날 오후 알티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외동포청에 연락했다며요? 미쳤어요? 사고가 났고 신분 문제가 생겨서요. 알티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신분 문제? 애초에 신분 없는 걸 알고 갔잖아요. 괜히 문제 키우지 마요. 저는 그냥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도움? 그거 신고해요. 회사도 곤란해지고 저도 곤란해져요. 당장 취소하세요. 취소는 무슨요? 이미 접수됐어요. 알티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야 씨, 똑똑하게 생각해요. 지금 그거 진행되면 당신만 손해예요. 불법 체류로 찍혀서 추방될 수도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알티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현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곳에 속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조나단이 계약 종료 통보서를 가져왔습니다. 일주일 후 퇴소하시면 됩니다. 숙소도 나가야 하나요? 회사 숙소니까요. 죄송해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한국에서도 알마티에서도 발이 묶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현장 사고 소식을 퍼뜨린 거였어요.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고, 보험 처리 거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고용 아니에요? 회사 이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시선이 몰리고 있었어요.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사흘 뒤 재외동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이었어요. 박일야 씨, 인식표 관련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마티 총영사관 협력 상담관 한민규 씨가 연락할 예정입니다. 1시간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일야 씨 맞으시죠? 한민규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차분한 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인식표 사진 확인했습니다. 이게 실물이 맞나요? 네. 코드와 이름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어머니 유품이에요. 생전에 1945년 전후에 받은 거라고 들었어요. 한민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것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게 공식 절차로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알고 있어요. 실물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울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인식표를 보냈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죠? 이게 제가 가진 전부인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검증 후에 반환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일야 씨,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인식표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금속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이걸 보내면 정말 돌아올까요? 이틀 뒤, 저는 우체국에 갔습니다. 작은 상자에 인식표를 넣고 완충제로 감쌌어요. 주소를 적고 등기로 붙였습니다. 영수증을 받는 순간 제 손은 비어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알티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정말 고집이 세네요. 알아두세요. 이거 커지면 저만 곤란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끝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제가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알티나는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그게 절차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 한민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인식표 수령했습니다. 국가보훈부로 이송 예정. 국가보훈부. 그게 어디인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공식 채널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숙소 퇴소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싸며 저는 빈 유품 상자를 봤어요. 인식표가 없는 상자.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도 이제 제 손에 없었습니다. 조나단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디 갈 데 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힘들겠네요. 근데 이랴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그 인식표 정말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작은 동요가 보였어요. 처음으로 그가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행운을 빌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장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컨테이너 숙소와 철제 펜스가 보였어요. 3주 동안 일했던 곳. 하지만 이제는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임시 숙소는 마리아 할머니가 연결해준 곳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시원. 좁고 낡았지만 일단 머물 곳은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한민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뭘 해야 하나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대기하세요. 검증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기. 저는 빈 방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사건의 주도권은 이제 제게 없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틀 뒤 서울에서 소환 통지가 왔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어요. 여권 없이는 신분 확인조차 안 됐으니까요. 한민규가 총영사관을 통해 처리해줬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이걸로 국내 이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국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기차는 2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서울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인식표는 이미 보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국가보훈부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회색 외벽에 유리창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로비에서 신분 확인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기록조사과.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안내받은 회의실 문을 열자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민규와 또 한 명의 여성.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일야 씨, 앉으세요. 한민규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앉았어요. 여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서연. 국가보훈부 기록조사관. 처음 뵙겠습니다. 인식표 검증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최서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 묶음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투명 봉투에 든 인식표를 꺼냈어요. 제 인식표였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금속이 빛났어요. 이게 맞죠? 네, 맞아요. 최서연은 확대경으로 인식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코드 부분을 천천히 읽었어요. 러시아 문자로 민족 표기가 되어 있네요. 고려인을 뜻하는 약자. 그 뒤에 45라는 숫자. 그리고 지역 코드. 뒷면에는 박순희. 이게 어머니 이름이라고 했죠? 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2018년이요. 생전에 이 인식표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거라고.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어요. 코드를 분석했어요. 민족 표기, 연도 표시, 지역 코드, 문제는 개인 식별 번호예요. 그게 뭔가요? 번호가 있긴 한데 해당 번호에 매칭되는 기록이 없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최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945년 전후 기록 공백이 있어요. 특히 강제 이주, 수용소 이동 과정에서 많은 기록이 누락됐어요. 당신 어머니도 그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 신분 확정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민규가 물을 건넸습니다. 일단 물 좀 드세요. 저는 물을 마셨지만 목이 메었어요. 확정 불가.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최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랴 씨,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 구조예요. 최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표와 그래프가 그려진 자료였어요. 1945년 전후 고려인 이주 기록을 조사했어요. 추정 인원 17만 명. 이 중 개인 신분이 확인된 사람은 3만 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당신처럼 공백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신청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몇만 명.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였어요. 최서연은 화면을 다시 돌렸습니다. 코드가 가리키는 자리에는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코드 자체는 체계적이에요. 이건 임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 발급된 거예요. 그 기준을 찾을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한민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랴 씨,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계속 진행하거나. 계속 진행한다는 게 뭔데요? 최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같은 공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요. 패턴을 분석하고 한시 기준을 설계해요. 당신 사례를 기준으로요. 제 사례를요? 네. 개인 확정은 안 되지만 구조 확인은 가능해요. 그리고 그 구조를 기준으로 만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이름이 확정 안 되는 건 패배였어요.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6개월. 법적 검토, 부처 협의, 기준 설계. 쉽지 않아요. 그동안 저는요? 한민규가 말했습니다. 임시 체류 연장을 지원할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 그 사이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도 못하고 숙소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서연은 인식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결정하세요. 혼자 포기하고 돌아갈 건지 아니면 여럿을 위한 길을 만들 건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낯선 도시. 하지만 이곳에서 제 이름이 읽힐 수도 있는 곳.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나 혼자의 결과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최서연을 봤습니다. 진행하겠어요. 확실해요? 네. 제 이름이 안 나와도 이 자리는 남겨야 해요. 최서연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시작하죠. 회의실을 나올 때 한민규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이름을 잃은 자리가 기준을 만든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없이 걸으며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빈 주머니. 인식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개인의 패배가 제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차역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는 마리아 할머니였습니다. 일야, 서울 잘 다녀왔어? 네, 지금 돌아가는 중이에요. 결과는 어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개인 확정은 안 됐어요. 하지만 계속 진행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겠구나. 근데 일야, 알마티 쪽에서 연락 왔어. 무슨 연락이요? 너처럼 인식표 가진 사람들이 있대. 쉼터로 몇 명 찾아왔어.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몇 명이나요? 지금까지 5명.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해. 어머니나 할머니가 남긴 금속 조각이 있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만 아니었어요.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 연락처 받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민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알마티에서 확인 중이에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정보 모아서 보내주세요. 패턴 분석에 필요합니다. 이틀 뒤 서울에서 실무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화면 속에는 한민규, 최서연, 그리고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실무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서연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사 사례는 8건입니다. 모두 1945년 전후 코드를 가진 인식표를 소지하고 있어요.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코드 패턴, 지역, 발급 추정 시기. 저는 숨을 참고 봤어요. 공통점이 있나요? 한 실무진이 물었습니다. 최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코드 체계가 일정해요. 러시아 문자로 민족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고려인을 뜻하는 약자예요. 그 뒤에 45라는 숫자가 있어요. 아마 1945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나타내는 알파벳도 붙어 있고요. 중앙아시아 이주 경로와 일치합니다. 개인 신분 확정은요? 전부 불가능해요. 기록 공백 구간에 해당하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외교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확정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최서연은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떴어요. 개인 확정 불가 사례 처리 가이드 초안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박일야 사례 기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서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핵심은 3가지예요. 첫째, 유품 실물 제출. 둘째, 현장 증언 확보. 셋째, 행정 접점 교차 증명. 교차 증명이 뭔가요? 재외동포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 증거만으로는 확정이 안 돼요. 하지만 유품, 증언, 행정 기록이 교차되면 신빙성이 생겨요. 그걸 기준으로 삼자는 거예요. 한민규가 덧붙였습니다. 현장 접수 동선도 재설계했어요. 총영사관에 임시 창구를 열고 접수된 사례는 본부로 직접 송부합니다. 예산은요? 한시 운영이에요. 6개월 시범 기간. 그 안에 기준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지켜봤어요. 제 이야기가 문서로 바뀌고 조항으로 정리되고 절차로 만들어지는 과정. 회의가 끝나자 최서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일야 씨, 증인이 필요해요. 어떤 증인이요? 당신의 일상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알마티에서 당신을 알던 사람이요. 저는 바로 떠올렸습니다. 마리아 할머니요. 쉼터 운영하시는 분. 연락 가능해요? 네. 증언서 작성 부탁드릴게요. 유품의 출처, 어머니의 이야기, 당신의 생활.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저는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셔야 해요. 뭘? 제 이야기를 써주세요. 어머니 이야기도 유품 이야기도.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하지만 해야 해요. 알았어. 써줄게. 다음 주 알마티 총영사관에 임시 접수 창구가 열렸습니다. 공지는 조용히 나갔어요. 고려인 커뮤니티 게시판, 쉼터 공지, 그리고 입소문. 마리아 할머니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총영사관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10명 정도. 하지만 줄이 생겼어요. 다들 손에 뭔가 들고 있어. 사진도 있고 종이 봉투도 있고. 저는 사진을 확대해봤습니다. 한 사람은 낡은 천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금속 조각. 제 인식표처럼. 한민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접수 시작됐어요. 첫날 13건. 많이 왔네요. 생각보다 많아요. 내일도 이어질 것 같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시원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여기서 그 줄을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최서연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총 42건 접수. 코드 패턴 일치 36건. 기준 설계 가능. 저는 숫자를 되새겼습니다. 42명. 저처럼 기록 없이 살던 사람들. 그들이 줄을 선 거예요. 한민규가 전화했습니다. 일야 씨, 당사자 참여회의 열려요. 서울 오실 수 있어요? 언제요? 다음 주 수요일.
가겠습니다. 회의 당일, 저는 다시 국가보훈부 건물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니라 대회의실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서연이 앞에 섰습니다. 개인 확정 불가 사례 처리 기준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조항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유품 기반 한시 인정. 증언 교차 확인. 임시 체류 자격 부여.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행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 섰습니다. 한민규가 다가왔어요. 어때요? 믿기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의 사례가 기준이 됐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현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 뒤 알마티 총영사관 앞에 다시 줄이 섰습니다. 기준안 시행 첫날, 저는 화상 모니터링에 참여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알마티 총영사관 앞 상황을 지켜봤어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민규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연결해줬어요. 일야 씨, 보이세요? 화면 속 총영사관 입구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20명쯤 됐어요. 손에는 낡은 봉투, 천조각, 그리고 금속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여요.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어제 밤부터 기다린 사람도 있대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 노인이 보였어요. 주름진 손으로 작은 상자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식표를 들고 섰던 것처럼 접수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한 명씩 창고로 들어갔고 직원이 서류를 받았어요. 사진을 찍고 서명을 받고 접수증을 발급했습니다. 한민규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68살 할머니예요. 어머니 유품으로 천조각 가져오셨대요. 거기 이름이 수놓아져 있고요. 접수 가능한가요? 네. 증언 확보하면 됩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시작됐어요. 제 이야기가 만든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줄은 이어졌습니다. 11시쯤 되자 40명이 넘었어요. 한민규의 목소리에 피로가 섞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아요. 오늘 안에 다 처리 못할 것 같아요. 내일도 받나요? 당연하죠. 6개월 시범 기간이니까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몇십 년을 기록 없이 살았을까요? 점심시간에도 줄은 줄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할머니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어요. 화면에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줄 선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민규가 말했습니다. 마리아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증언도 해주시고요. 할머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일야 씨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일야가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접수 건수는 60건을 넘었습니다. 최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야 씨, 한국으로 오실 수 있어요? 왜요? 임시 체류 자격 승인 났어요. 그리고 재취업 가능 확인서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네. 기준안 첫 적용 사례예요. 서류 준비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세요. 다음 주 저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유품 인증서, 증언서, 그리고 국가보훈부 확인서. 박일야 씨 맞으시죠? 네. 임시 체류 자격 1년 승인됩니다. 취업도 가능하고요. 체류증을 받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카드. 제 이름과 사진이 박혀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이 공식 기록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나단에게 연락했습니다. 반장님, 저예요. 일야요. 일야 씨? 어떻게 지내요? 체류 자격 받았어요.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조나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해냈네요. 현장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회사에 물어볼게요. 근데 이번엔 제대로 된 계약이에요. 보험도 들어가고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현장에 섰습니다. 같은 건설 현장.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식 근로계약서가 있었고 산재보험도 적용됐습니다.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자재를 정리했어요. 일은 예전과 같았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조나단이 다가왔습니다.
이랴 씨, 통역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통역이요?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요. 절차 설명해줘야 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가니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일야예요.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신분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서류가 불완전해서요. 저는 체류증을 꺼냈습니다. 저도 서류 없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확정이 아니라 신청이에요. 유품이 있으면, 증언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저는 재외동포청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 달 뒤, 알마티 총영사관 앞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할머니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민규가 전화했습니다. 일야 씨,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기준안 정식 채택됐어요. 시범 기간 끝나고 본 제도로 확정됐대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외교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고려인 신분 확인 특례 제도래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현장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퇴근길, 저는 헬멧을 벗고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인식표는 돌려받은 지 오래였어요. 이제는 유품 상자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더 이상 꺼낼 일이 없었으니까요. 고시원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 신문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기사가 보였습니다. 고려인 신분 확인 특례, 6개월간 1000여 건 접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저처럼 기록 없이 살던 사람들의 이름. 방으로 돌아와 저는 마리아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시작한 거야. 우리는 따라간 거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낯설었던 도시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밑바닥이 여럿의 길이 됐습니다. 저는 내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작업복을 개고 헬멧을 닦았어요. 국가는 필요할 때 부르고 책임질 때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기록 안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